서울 외곽의 재개발 현장은 아침부터 요란했습니다. 커다란 크레인이 철골을 들어 올리며 금속음이 울렸고 먼지와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들의 구두 밑에서는 젖은 콘크리트가 질척거렸습니다. 현장 입구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잘 다려진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의 총책임자 건설사 부사장 박태준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윤 소장, 오늘 콘크리트 타설 계획 다시 확인했습니까? 태준이 묻자 현장 소장 윤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사장님. 자재 반입은 오전에 끝났습니다. 그는 간단히 답하며 클립보드를 내밀었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받았지만 시선을 종이에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한 여인이 벽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낡은 헬멧 아래로 머리카락이 흘러내리고 이마를 타고 흙과 땀이 섞인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믿기 힘들었지만 18년 전 이혼하던 날 마지막으로 본 전처 김은주였습니다. 한때 단정한 블라우스와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던 그녀가 지금은 거칠게 변한 손으로 시멘트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가슴속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람에 휘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윤상철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준은 급히 고개를 숙이며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잠깐 생각이 나서요.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그의 심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다시 들어보니 은주는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이 웃으며 담배를 피울 때도 그녀는 잠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포기와 체념 그리고 묘한 단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한 발짝 다가섰다가 이내 멈췄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던 날, 차가운 법정,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말. 당신은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히 울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저으며 현실로 돌아오려 했지만 가슴이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현장 스피커에서 점심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인부들이 줄지어 식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뒤늦게 삽을 내려놓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눈으로 따라가며 숨을 삼켰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로 돌아온 그는 문을 닫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조용했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백미러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바라본 현장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태준은 시동을 걸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은주.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이 다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 이름 하나만으로 세상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먼지 사이로 석양이 비추며 현장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태준은 그 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벌인가요? 그리고 오랫동안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먼지 속에서 일하던 은주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태주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란 단어가 갑자기 너무 낯설어졌다는 것을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 묻어둔 과거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태주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현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층 아파트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어떤 빛도 그의 가슴 속 어둠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와인잔에 술을 따르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낮에 본 은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헬멧을 쓴 채 땀을 흘리던 얼굴, 그리고 무심하게 돌아선 뒷모습. 태주는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유리잔이 쓰러지고 와인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진한 붉은색이 카펫 위로 번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출근길을 핑계 삼아 다시 그 현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교통정보가 흘러나왔지만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장 근처 포장마차 앞에 차를 세운 그는 선글라스를 쓰고 사람들 틈으로 들어섰습니다. 노동자들이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오늘도 일찍 왔더라. 참 부지런해. 저런 사람 드물지. 익숙한 이름이 들리자 태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팔에는 오래된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그 우아한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은주가 교사로 일하던 시절 학생들에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던가. 점심시간이 끝나자 은주는 트럭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태주는 충동적으로 차를 돌려 그 뒤를 따랐습니다. 트럭은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전선이 엉켜 있었습니다. 은주는 작은 단독주택 앞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주는 골목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태주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분 집 같아서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 참 고생 많아요. 혼자 늙은 어머니 모시고 아픈 아들 뒷바라지하며 사신대요. 밤낮으로 일 나가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로 돌아갔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은 손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불 꺼진 골목이 점점 어두워졌고 차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집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꽉 쥐는 듯 했습니다. 은주 씨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겁니까? 그의 입에서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차 안의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불빛을 일그러뜨렸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엔진을 켜지 않은 채
그 집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네요. 그 목소리는 차 안에 가라앉아 울음처럼 떨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침대가 아닌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은주는 다시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가 아무리 불러도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아닌 냉정한 이별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먼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 벌이군요. 며칠이 흘러도 박태준의 머릿속은 무겁게 짓눌린 듯 했습니다. 낮에도 서류를 제대로 읽지 못했고 부하 직원들의 보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비서에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봉사활동 좀 다녀올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향한 곳은 낡은 간판이 걸린 복지시설 희망의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복도는 밥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안으로 들어서며 익숙한 이름이 적힌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김은주 근로봉사 5년 공로패. 손끝으로 그 글씨를 따라가던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관리실에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부 상담 오셨어요? 태주는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 김은주 씨라고 아시나요? 여기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요? 아주 부지런했죠. 그런데 요즘은 안 보이네요. 아드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다던데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곧장 주소를 받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밀어내며 규칙적인 소리를 냈지만 마음은 점점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붙잡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차창 밖으로 스치는 거리의 간판들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고요했습니다. 그는 안내판을 따라가다가 305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한 여인이 누워있는 젊은 남자의 이마를 닦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눈밑이 퀭했고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태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은주였습니다. 잠시 뒤 침대 위에 청년이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짙은 눈썹, 단단한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익숙한 표정. 태준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인턴 박태연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휠체어 소리에 놀란 그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져 구겨졌습니다.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며 그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고막을 때릴 만큼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병실 문틈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괜찮니, 태연아? 조금만 더 버티자. 엄마가 곁에 있잖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태준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며 복도 바닥에 반사된 불빛을 흔들었습니다.
태주는 병원 입구에 다다라 잠시 멈췄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 피를 나눈 아들이 내 앞에서 나를 모른 척하며 일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주차장으로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번개가 스쳤고 그 불빛이 잠시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앉은 그는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주 씨, 당신이 감당한 세월이 이런 것이었나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가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그는 자신이 만든 과거의 잔해를 다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태주는 처음으로 회한에 젖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린 회색빛 도시는 숨막히도록 눅눅했고 비냄새가 섞인 바람이 재개발 현장을 스쳤습니다. 철근 더미 위에는 밤새 내린 빗물이 고여 있었고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크레인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박태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 위에 걸친 검은 코트는 이미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는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장이 마치 낯선 세상처럼 흐릿했습니다. 윤상철 소장이 달려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부사장님, 이런 날은 위험합니다. 그냥 본사에서 대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둘러보고 갈게요. 그는 단호했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헬멧을 쓰고 안전띠를 맨 후 발판 위로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바닥은 미끄러웠고 군데군데 진흙이 발에 달라붙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자재를 정리하던 인부들 사이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김은주였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벽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팔뚝에 빗방울이 맺히고 젖은 작업복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한때 그의 곁에서 가정을 지탱하던 여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태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이 거칠게 내쉬어졌습니다. 저 여인, 조금 쉬게 하세요. 그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장 어딘가에서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높은 철골 구조물이 흔들리며 삐걱거렸습니다. 위험해요. 위쪽 조심하세요. 윤상철의 외침이 이어졌지만 그 소리를 덮을 만큼 큰 굉음이 터졌습니다. 발판이 부서지고 철근 다발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떨어지는 쇠조각과 파편 사이에서 은주가 넘어졌습니다. 그는 몸을 던져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간적인 충격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때렸고 귓가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진흙이 튀고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눈앞에 있는 은주만이 전부였습니다. 구급차, 빨리 불러요. 윤상철의 외침이 빗속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태주는 무릎을 꿇고 은주의 얼굴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주 씨, 제발 눈을 떠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비가 끊임없이 내렸고 흙탕물이 두 사람의 손을 덮었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은주를 조심스레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라는 말에 태주는 잠시 멈칫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그 한마디는 오래된 침묵을 깨는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대로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그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놀랍도록 차가웠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 현장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가르며 멀어졌습니다. 태주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도시가 빠르게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피 묻은 셔츠를 눌렀습니다. 그 피가 자신의 것인지 은주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의 폭우는 도시 전체를 덮쳤지만 태준의 마음속에서는 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심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을 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은주가 들것에 실려 급히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박태주는 그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의료진의 발소리가 긴박하게 울렸습니다. 의사가 외쳤습니다. 보호자분은 잠시 기다리세요. 태주는 입술을 깨물며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모니터의 삑삑거리는 소리와 의료진의 짧은 지시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지 못하고 복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시간은 무겁게 흘렀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머릿속을 쿵쿵 울렸습니다. 그가 숨을 내쉴 때마다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의식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몸이 많이 상했어요.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는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에는 빗물이 흐르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은주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고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런 손이 될 줄 몰랐어요, 은주 씨. 잠시 후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태주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주 씨, 저예요. 태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시선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술이 열렸습니다. 왜 지금이에요? 그 한마디가 태준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청년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를 닦으며 눈가엔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은주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에 태준의 시선이 확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 청년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회사 인턴 박태연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연은 태준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은주가 힘겹게 손을 들어
두 사람 사이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다 알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환자분, 안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교차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태준은 복도에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하얀 벽에 손을 짚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잃은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창문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번졌습니다. 태준은 병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이런 세월을 버텨왔군요. 이제라도 내가 그 짐을 대신 질게요.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후회와 함께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향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느리게 움직이고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태준은 영정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김은주는 생전의 미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손에는 흰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국화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동안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잠시 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박태연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그는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에는 오랜 세월이 만든 벽이 서 있었습니다. 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오셨네요. 그 말에는 냉소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겁니다. 당신께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그는 봉투를 내밀었고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종이는 낡고 구겨져 있었으며 잉크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편지를 펼쳤습니다. 태준 씨, 나는 당신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다만 당신이 떠난 뒤에도 우리 아이만은 지켜야 했어요. 그 아이가 당신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이유로 더 강하게 살아야 했으니까요.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부디 그 아이만큼은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부디 당신답게 살아주세요. 문장을 따라 내려갈수록 그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태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 아시겠죠?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은주 씨, 당신은 끝까지 나보다 강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깊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잠시 모든 소리가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며 세상의 색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주는 계단 아래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문득 뒤에서 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태주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미워해도 좋다. 다만 내가 어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랄 뿐이야.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였던 울분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빗방울이 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떠난 이유를. 그 말이 빗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잃을 때가 아니라 용서할 때 완성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이후 태주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모두 그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박태주는 며칠 동안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층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의 세상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은주의 편지가 펼쳐져 있었고 그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그 글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잉크 자국이 번져갈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그 화려한 직함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양복을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낯선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열리자 직원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태주는 한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저는 회사를 떠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분은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김은주 장학재단을 설립할 겁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놀람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그는 몇 주 뒤 작은 건물 2층을 임대했습니다. 간판에는 김은주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이 걸렸습니다. 벽에는 은주가 교사 시절 학생들과 찍은 사진이 붙었습니다. 낡은 책상, 중고 의자, 그리고 한 줄의 현수막 누군가의 희생이 또 다른 빛이 됩니다. 그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학재단의 첫 후원 대상이었던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장 근처 식당에서 그는 노동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부사장님, 이런 데서 밥 드시니까 낯섭니다. 한 인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냥 태준 씨라고 불러요. 나도 여러분처럼 살고 싶어서요. 그 대답에 사람들은 잠시 웃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 끝 휠체어를 탄 중년 여성이 태연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목소리에는 아직 차가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단 이사 명단에 내 이름을 올리고 싶다. 이제는 내가 이어가야 할 몫이야. 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서류를 받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라면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태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재단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렸고 책상 위에는 은주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건 이런 삶이었겠죠. 그는 속삭였습니다. 책상 위 일기장에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한 일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다시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인부들과 함께 국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따뜻하네요. 이 밥 한 숟가락이.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다시 생기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자신이 세상의 일부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주 씨, 이제야 조금은 편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처음으로 마음속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인생은 속죄로 시작됐지만 그 끝에는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박태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그는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간소한 강당에는 학생들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 기자 몇 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김은주 장학재단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연단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원고 대신 한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은주가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미소 짓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새로운 희망을 나누려 합니다. 그 이름은 제게 평생을 가르쳐준 사람의 이름입니다. 청중석에 잔잔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주는 무대 뒤편에 서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행사 잘 봤습니다. 돌아보니 박태연이 서 있었습니다. 셔츠 차림에 아직 현장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서 있었습니다. 태주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태연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걸린 자리니까요. 제겐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태주는 잠시 머뭇거리다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반지다. 내가 갖는 게 맞을 것 같아. 상자 속에는 오래된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늘 이 반지를 닦으며 이건 내 약속의 증거야라고 말하곤 했다. 태연은 상자를 조심히 받아들었습니다. 반지를 들여다보던 그의 눈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걸 닦으셨어요. 어떤 날에도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당 안에는 청소부가 의자를 정리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주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태연아,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 어머니가 원한 건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는 거였을 거야. 그 말에 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태연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강당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먼지 입자가 반짝이며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들의 관계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식당 안 김치찌개가 끓는 냄비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태주는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생전에 이런 곳을 좋아했어. 소박해서 좋다고 했지.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게 좋습니다. 꾸밈 없는 게 진짜니까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그 고요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태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머니가 편히 웃고 계실 것 같아요. 태주는 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화해의 신호이자 새로운 시작의 울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붉은 노을이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은주 씨,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태연은 그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를 스치고 햇살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문을 내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도로 끝으로 사라지는 노을이 하늘을 붉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마음속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그날 두 남자의 화해는 그렇게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강원도 산자락 울창한 소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박태주는 흰 국화를 들고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흙냄새와 솔잎향이 섞인 공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르막길 끝에는 작은 묘비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은주 지묘. 묘비 앞에는 누군가 다녀간 듯 시든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으로 묘비의 글자를 천천히 더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은주 씨, 오랜만이에요. 이제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국화를 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솔잎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자 과거의 장면이 스쳤습니다. 교단에서 웃던 그녀, 식탁에서 아이를 바라보던 그녀,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던 날의 뒷모습, 그 모든 장면이 햇빛 속에 번져 사라졌습니다. 태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난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세운 재단이 이제 세상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때 산길 아래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태연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셔츠에 작업복 바지를 입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태연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오셨군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꼭 같이 오고 싶었어. 두 사람은 나란히 묘소 앞에 섰습니다. 태연은 꽃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산이에요. 어릴 땐 이 산길이 무서워서 울곤 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하네요. 태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이 바람, 이 냄새를 참 좋아했지. 두 사람은 함께 묵념을 올렸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들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멀리서 종달새가 울었습니다. 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 둘을 지키려고 하셨다는 걸요.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잠시 후 태주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반지는 내 어머니가 늘 끼고 다녔지. 이제 내가 지켜줬으면 한다. 태연은 반지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버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비석 위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태주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내게 남긴 건 미움이 아니라 용서였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끝에 스치고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태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죠?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은주 씨가 이 바람 속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길 위에는 햇살이 반짝였고 그들의 그림자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산을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은주 씨, 당신이 남긴 이 길을 따라 이제 우리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그날 부자 사이의 침묵은 오랜 세월의 아픔을 덮고 용서와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묘비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두 사람의 뒷모습이 따뜻한 햇살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도로 위를 물들였고 서울의 하늘은 어느새 쌀쌀한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태주는 오래된 건물 3층에 있는 김은주 장학재단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와 커피 향이 섞인 공간, 벽에는 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사진과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은주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그 글귀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던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이곳이 그의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창가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박태연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한결 단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이제 재단 일은 내가 더 잘하잖니. 태연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학기 장학생 선발 끝났습니다. 신청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태주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세상은 여전히 누군가의 선의로 돌아가는 법이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태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매일 이곳에 오면 이상하게 숨이 편해진다. 그는 창가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반지가 유리잔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태연이 그 반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반짝이지 않네요.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빛나고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그 증거야.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나섰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길을 걸으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주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엔 이런 평범한 오후가 그저 지루했는데 이제는 참 소중하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머니가 늘 그러셨잖아요. 사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루를 감사하게 견디는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석양이 물들 무렵 재단 사무실로 돌아온 태주는 책상 위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 한 장을 꺼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
오늘도 당신의 이름으로 새 아이가 꿈을 이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 안에서도 당신이 남긴 따뜻함이 사람들을 살립니다. 태연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다면 이만하면 괜찮다고 해줄까요? 글을 마치고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붉은 노을이 비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저 멀리 강물 위로 반짝이는 빛이 흘렀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반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남긴 삶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미워했던 세상도 나 자신도 이제는 모두 용서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태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퇴근 안 하세요?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가야지. 오늘따라 하늘이 참 예쁘다. 두 사람은 함께 문을 닫고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불이 꺼진 사무실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편지가 살짝 흔들리며 햇살을 반사했습니다. 건물 밖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은주 씨, 이제야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연은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웃고 계실 겁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길의 끝, 어둠이 아닌 따뜻한 빛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